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웃건입니다. 6월 11일 오후 6시 8분이네요. 지금 6월 3일 날 그 선거 이후에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인 많은 인파들. 과연 이번 사태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갈 것이냐. 지금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예민하죠.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그 4.19 혁명 때는 그랬다고 하네요. 저는 뭐 무식해가지고 역사에는 특히 역사를 잘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는 자연과학은 참 잘했었는데 역사에는 참 굉장히 무관심했었습니다. 저는 무식하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요즘에 그 유튜브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돼요. 근데 그 4.19 혁명도 결국은 그 부정선거 후 한 달 후에 일어났더만요. 보니까 지금 유튜브 보다 보니까 한 달 하고 한 뭐 며칠 있다가 일어났는데 한 달 남짓. 이번 경우도 그렇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걸 바라는 분들도 많고요.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제가 며칠 전부터 찍은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대로 그냥 시위가 잦아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변화는 일으킬 텐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냐 이제 궁금한 것이고. 근데 제가 지금 이게 그냥 쉽게 사그라질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는 이유는 이미 벌써 많은 효과가 나타났고요. 많은 시민이 모이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모이는 바람에 지금 나타난 효과 중에 하나는 그 철옹성이던 SBS, MBC, KBS, 뭐 YTN, 뭐 JTBC 이런 이제 메이저 방송사들의 뉴스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일단은 제가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예요. 그 방송국들이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였던 수많은 그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보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전부 거꾸로 보도하거나, 거의 안 하거나, 모였다는 사실 자체를 그 주요 방송사들 한 군데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는 젊은 세대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주로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그 나이 이제 50대 이상부터 그 위로 그냥 그 공중파 방송 그 메이저 방송에서 그 TV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상당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도 안 다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고 그때 뭐 대구에서도 열렸고 뭐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었는데 그걸 한 군데서도 안 다뤘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구나 이미. 벌써 MBC에서 어떤 보도를 내냐면 참 웃음이 나옵니다. 그 선관위를 이제 욕하기 시작했죠. 선관위가 그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선관위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선관위를 까는 거예요. MBC가. 정말 MBC 그놈들. 나머지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지만 MBC는 좀 특이해요. 그 중에서도. 이건 뭐 거의 중국 방송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무조건 이재명 편을 들고.
그 참. 예, 그거야 뭐 이제 그 뒷배경이야 뭐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밝혀질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어찌 됐건 이것은 제가 이제 작년에는 진짜 많은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했으니까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으로 그 방송사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은 방송사들이 정상화되면 저쪽 힘은 무력화된다. 저쪽 지금 반국가 세력, 저 세력의 힘은 무력화된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방송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인 그 시위, 그것도 일종의 시위니까요. 그 시위, 자발적인 시민의 시위, 그 시위에 대해서 작년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처럼 아예 입 다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구나. 이제 이게 저는 주목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MBC 아까 말씀드렸듯이 MBC에서 선관위를 어떻게 선관위를 비난하든 적어도 선관위와 이제 MBC는 균열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저 반국가 세력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축이 되는 몇 개 그 기관이랄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방송사들, 그 다음에 그 입법부, 국회의원들로 대표되는 그 입법부, 그 많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약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그 반국가 세력을 구성하는 주축이 되는 그 집단들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선관위였거든요. 선관위가 있었어요. 메이저 방송사들, 민주당, 선관위. 그 외에 뭐 사법부는 완전 장악은 안 됐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각계 예를 들어서 검찰 조직이나 이런 데서도 포섭된 인물들이 있었겠죠. 적대 세력에,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에. 그렇지만은 완전히 장악된 상태는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장악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그 메이저 방송사들, 선관위, 그 다음에 그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그 입법부, 요렇게를 이제 꼽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주축 중에 하나가 선관위인데 저쪽에서 선관위를 꼬리 자르기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저쪽 적대 세력, 이제 반국가 세력에서는 이제는 꼬리 자르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이제 선관위를 치면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보기엔 그냥 붕괴의 시작이에요. 그 거대한 그 적대 그 반국가 세력이 그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냥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조직들이 서로 굉장히 잘 뭉쳐 있었어요. 균열 없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주축이었던 그 중에 선관위가 이제 완전히 깨져 나가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가 선관위를 떼놓고도 이 나머지가 예전처럼 꽉 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는 저 반국가 세력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냥 한쪽이 깨어난 게 이게 전체가 하나 이제 부셔지는데 이게 한 번에 뻥 하고 터지겠습니까? 자꾸 균열이 생기다가 부셔지고 이제 부셔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가 어떻게 방송을 하든 이미 저것은 이제 그러니까 균열이라기보다는 이미 붕괴가 시작된 거죠. 균열은 이제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었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균열이 계속 시작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은 국민에게 다 알렸으니까요. 자, 이 반국가 세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효과적으로 알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그런 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거를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없다. 이미 반국가 세력이 너무 힘이 자기들끼리 워낙 똘똘 뭉쳐서 온 국민을 속이고 지들끼리 막 협력도 잘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계엄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 이제 계엄의 목적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되면 물론 뭐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입장이 돼 보면 일단은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에게 그렇게 되면 알려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이 달성된 셈이죠. 충분히 알려졌어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정말 아주 극소수만이 저 선관위가 저렇게 썩어 있고 부정선거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냥 막 부정선거가 그냥 자행되고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빼고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국민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극소수였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자면 우리 국민이 5천만이라고 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전에는 제 짐작으로 약 전 국민 5천만 중에 1%도 안 되는 사람들 1%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엔 0.1%? 예, 그럼 5천만 인구 중에 1%면은 50만이잖아요. 50만 절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0.1%면 5만. 예, 5만도 힘들었을지 않느냐. 알고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었고. 요즘에 나타나는 선관위 전 직원들, 여러 사람들. 그런 아주 극소수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던 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가 됐겠느냐. 제 짐작에는 이제 그때 알게 된 전 국민 5천만 중에서 알게 된 사람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짐작을 해보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1,000만, 5천만 중에 1,000만, 그러니까 5분의 1, 국민의 5분의 1이 알게 됐다. 이제 10 중에 2이 그때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제가 짐작하건대. 그건 뭐 어림짐작이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큰 변화를 일으켰죠. 국민들이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모르고 있던 상태와 국민의 5분의 1이 알고 있는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도둑질은 모르게 하는 게 도둑질.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고 도둑이 있다는 걸 몰랐을 때 하기 쉬운 거지. 야, 지금 누군가 여기서 도둑질 할 거야. 우리 조심해야 돼. 이러고 있을 때는 도둑질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원리가 적용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작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작년 6.3 대선 때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국민들 5명 중에 1명은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니들이 도둑질을 한다, 부정선거를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근데도 얘들이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그때는 궁금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알게 됐어요. 아, 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얘네들은. 그러니까 도둑으로 비유해보자면 여기서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지도 알아요. 지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도둑도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슬쩍 해놓고 도둑이 들었나? 그것도 잘 모르고 부정선거가 있었나? 그것도 물건이 없어졌나? 그것도 모르고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알리니까 야, 여기 도둑이 있다. 우리 도둑질 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이었고 5명 중에 1명은 그러네. 그러고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도둑도 알고 있었어요. 아, 이제는 예전이랑 상태가 달라졌네.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도둑질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알게 된 상황에 도둑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얘네들이 또 할까?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죠,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얘네가. 이제 얘네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 입장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그 부정선거 했다는 게 밝혀지면 얘네들은, 그런데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얘기가 작년에 만약에 그러면 김문수가 당선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네들은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다 박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니까 얘네들은 부정선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했는데 거기서도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은 과하게 했어요. 그것도 과하게 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과하게 한 이유는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 한번 당했어요. 대충 했다가 자기들 계산을 넘어서는 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얻어버린 거예요. 0.8%를. 그 계산 착오가 난 거예요. 지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무리하게 하면은 위험하지만 들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면 그게 약간만 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안 들켜야 되니까. 근데 과하게 해버리면 들킬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지잖아요. 그걸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무리하게 했어요. 사실 부정선거를. 그리고 이재명이가 거의 10% 차이로 이겼잖아요. 원래는 10% 차이로 져야 되는 걸 10% 차이로 이겼으니까 엄청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쏟아져 나왔죠. 그때. 근데도 이제 그때 이제 또 좀 그래도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네 알았을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게 진실이 갖는 힘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자꾸. 근데 그 작년 6.3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구나라고 알게 된 사람들이 소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10 중에 2명이었다고 치면 10 중에 3명이 돼버린 셈이에요. 그게 작년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살짝 하느냐, 심하게 하느냐. 심하게 해갖고 지들 원하는 건 뭐 서울시장까지 다 가져가면 좋죠. 근데 심하게 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들킬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 위험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쟤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정할 때, 수위를 정할 때 되게 지들은 고심을 할 거예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쟤들 입장이 돼보면, 저쪽 입장이 돼보면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걸리면 다 모가지예요. 그러니까 욕심껏 했다가는 들킬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을 정하느라고 노력을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었겠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되게 무리하게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를 심지어 어디까지는 본투표 서울시장을 또 그거는 지금 보니까는 이재명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유튜브 상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원호라는 아주 그냥 듣보잡을 이재명이가 밀었어요. 근데 뭐 혹자는 그게 북한의 지령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하고 어느 정도 상대가 되는 사람이 나왔으면은 부정선거를 조금만 해도 되니까 충분히 오세훈이를 누르고 당선시킬 수 있었는데 정원호라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꼭 정원호를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 이유 때문인지 이재명이가 반드시 정원호를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상대가 안 되는 정원호를 오세훈이랑 대적을 시키다 보니까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까 본투표까지 어떻게 해야지만 승산이 있겠다 해가지고 강남구 송파구 그런 오세훈의 강세 지역 보수 지역 거기서 이제 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거기에 표를 줄이고자 할 수 없이 투표용지를 거기다가 지급을 안 하고 이런 악수를 둔 거죠. 저쪽 입장에서는. 그냥 하지 말았어야 될 짓인데 그래 놓고도 졌어요. 오세훈한테. 어찌됐건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차피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결국은 그렇게 될 일이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뭐 지금 뭐 우리가 실수했다 뭐 지금 진짜 똥줄 할 겁니다. 이제는 뭐 거의 다 드러난 거예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부터 저 사람들은 그 반국가 세력들은 상당히 긴장을 했겠죠. 지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지들은 모르겠습니까? 그게 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하게 보신 거죠. 지금 세상의 내란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다. 자, 뭐 이상한 전자 시스템 뭐 이런 거 뭐 국민들을 어떻게 기만해가지고 여론으로 기만하고 뭐 방송국을 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조작해갖고 나라를 먹어버리겠다. 그게 내란이지. 현대판 내란이에요. 현대판 내란은 그게 총칼로 하는 내란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상태일 때 써라라고 준 대통령의 권한이 계엄권이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사용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한 판단 하에. 아무튼 뭐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까지 다 드러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수순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저쪽 반국가 세력들은 참 저한테 이제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죠. 어떻게 끝이 날까? 과연 이재명이 이게 참 지금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재명이가 그게 순순히 물러나는 놈은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력 사태가 나느냐?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건데,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근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이란에서는 몇 개월 전인가 이란 시위 때 정부군이 발포를 해가지고 4만 명이 죽었다든가 하는 이제 소식이 들렸었죠. 예.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 숫자가 정확한지 적어도 4만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만 정도로밖에 오차가 없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적어도 몇만이 되는 시민들이 그냥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총에 맞아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것이냐? 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란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옛날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4.19 때하고도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된 나라예요. 지금 자꾸 혹자는 우리가 아직도 후진국 아니냐,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투표지가 모자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후진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쪽 반국가 세력하고 그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돼 있던 거죠. 우리가 인식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쟁이라는 건 총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들이 지금 전쟁을 도발하는 방식이 이거구나. 우리나라 국민은 그게 전쟁인지도 몰라요. 처음에. 지금도 모르는 분들,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런 사람들 많아. 이거 실제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신개념 전쟁이에요. 전쟁이란 개념도 자꾸 발전하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는 화살 들고 싸우다가 이제 100년 전에는 총 들고 싸우다가, 그러면 영원히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뀐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예, 중국 공산당이 지들이 무력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런 방식을 쓴 거죠. 미국도 먹을 뻔했어요. 트럼프가 안 나타났으면. 늘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하늘이 개입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연 같아도 꼭 그런 일이 생기죠. 미국에 만약에 트럼프가 안 나타났으면 미국도 중국 생각대로 됐어요. 중국 공산당. 넘어갔어요, 저거. 지들이 선거를 조작해갖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중국 거지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타났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던 게 이제 과연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냐. 이제는 이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건 과연 이게 잦아들 것이냐 이거에 관심을 두다가 이게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잦아든다 하더라도 이미 큰 불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잦아든다 하더라도 그 밑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미 어느 선은 넘어섰다. 충분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선은 넘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제 요즘 며칠 후에 지금까지 경과를 보니까.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은 과연 이재명이가 그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할 것이냐라는 거죠. 경찰을 동원해서 발포를 한다든가 많은 시민들이 희생자가 나온다든가 이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끝나요. 어떻게 됐든 끝나요. 저쪽은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순히 끝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평화롭게 끝날 것이냐,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끝낼 것이냐, 이렇다는 거예요. 이 uk군의 생각은. 관심이 그렇게 옮겨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태 추이를 보니까 이미 어느 선은 넘어섰구나. 이제 되돌릴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는 이재명이는 물러나는 상황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호흡기 뗄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절대 5년을 채우긴 힘들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빠르면 1년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1년을 더 했어요. 1년 6월 3일이 지났으니까요. 어찌됐건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태에서 과연 이재명이 조만간 어떤 변화가 그것이 뭐 4.19 혁명처럼 뭐 한 달 뒤에 어떤 혁명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셨듯이 그렇게 될 것이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고서 이제 저거 하셨지만은 이재명은 달라요. 그게 이제 그때 행안부 장관이 사형됐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승만 대통령 전혀 몰라고 그렇게 당한 거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어찌됐건 하야하는 선에서 이제 끝났고 이재명은 다르죠. 옛날 같아서 무조건 죽어야 되는 수괴예요, 수괴.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무조건 사형인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형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무기징역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망명이나 이런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신다면 이재명을 살려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돼요. 내란죄 우두머리거든요, 그게. 그런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또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